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주차 생태계의 상생과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순서는 먼저 1차 시에서는 상생과 다양성의 함축 생태계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고요. 2차 시에서는 각종 생태계에 관련된 환경 발자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질과 상수도에서 배웠던 남조류라는 조류가 있는데요. 이 남조류가 우리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는 지구 진화와 관련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조류 번식의 생태학적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생태계의 가장 큰 그 철학적 의미는 나눔과 상생이라고 그랬죠. 그 나눔과 상생이 잘 유지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해야지 어떤 압력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생태계의 가장 큰 그 구조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생물학적인 구조와 비생물학적인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인 구조는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분해자 이와 같은 그 생물학적인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이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이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얻고 또 다음 단계의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이런 구조적인 것과 물질 순환과 에너지를 거치는데 그 구조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먹이망이라든지 먹이 연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상생의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 도토리묵을 만드는 나무죠.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참나무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가 열리죠. 도토리 누가 먹죠? 사람이나 우리는 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또는 이 다람쥐한테는 아주 중요한 먹이원이죠. 다람쥐한테는. 근데 이네 둘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끈끈한 상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이제 이 도토리 열매를 저장했다가 하나씩 꺼내서 먹는데요. 그래서 입 안에 그 10개 이상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은신처에 도토리를 저장하죠, 땅 속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꺼내 먹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이 상수리가 도토리를 한꺼번에, 상수리 열매를 한꺼번에 떨어뜨려 버리면 다람쥐들이 이걸 밑에다 옮기질 못하겠죠. 그래서 다람쥐들이 자기 열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10개씩 또 10개씩 또 10개씩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차례대로 그 도토리를 익게 해서 조금씩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람쥐가 그것을 주워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땅에 묻는 거죠. 근데 다람쥐가 이걸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대로 거기서 씨앗이 발화돼서 이제 이 묘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람쥐가 가져가지 않고 땅 위에 상수리 도토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이게 발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수리 나무는 다람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게 되고 다람쥐는 먹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인 이렇게 알 수 없었지만
자연적인 이치로 이 두 동식물이 상생을 하는 그런 진화가 된 것이죠. 행동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글로 써놨어요. 원래 비대면 강의 6개 써놨는데 대면 강의에서는 그냥 말로 설명했던 것인데 제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말을 제가 요약을 해서 써놨습니다. 이왕에 이제 참나무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는 참나무 종류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알고 있는 참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요즘 조경수로 가시나무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대왕 참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네들 참나무도 이름은 가시나무지만 이런 도토리가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의 종류들을 다 참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가시나무 종류를 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매를 여는 종류들 참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중에 진짜 나무, 참나무 이름이 참 재밌죠. 그래서 이걸 왜 우리 선인들이 참나무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도토리라는 열매를 주죠.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무국, 도토리 묵을 만들 수 있도록 식재료를 공급해주고 또 참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목재가. 그래서 목재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고기 굽는 식당에 가면 고급 재료로 참나무 숯이 나오잖아요. 이 숯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우리 표고버섯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좀 값비싼 양질의 버섯들도 다 참나무에서 자라고 있어요. 또 그늘을 만듦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구슬이 유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구슬이 없었을 때 어린이들이 구슬치기 노릇을 하는 놀이를 하는 그런 데도 이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참고로 써놨는데 우리나라에는 참나무 종류가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작은 졸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졸참나무 그 열매를 도토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매가 가장 큰 것은 굴참나무인데, 굴참나무는 이파리는 이게 두 번째로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 두 번째로 큰 건데, 굴참나무는 나무 껍질이 두껍습니다. 나무 껍질이 두꺼워서 코르크 마개라든지 포도주 뚜껑 있잖아요. 와인 뚜껑 그 코르크 마개를 만드는 그런 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까운 백양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굴참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있는데 이 이름들이 정해지는 것이 참 재밌어요. 상수리나무는 옛날에 임금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상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수라상에 올렸다 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 해서 붙은 이름이 상수리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급 그 식재료로 사용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굴참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코르크마개를 사용했다시피 나무 숲이 나무의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마치 굴을 파는 것처럼 돼 있다 해서 굴참나무. 신갈나무는 옛날에 고무신이 없었을 때 집신을 신고 다녔을 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신갈나무는 잎의 크기가 거의 발 사이즈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집신에 깔았다 해서 신갈나무.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 과거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 약간의 이제 항균작용 비슷한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잘 쉬지 않고 부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떡을 쌌다 해서 떡갈나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을까지 이렇게 계속 이파리가 붙어 있다 해서 가을 참나무, 그래서 갈참나무라고 지었고, 졸참나무는 아주 작아서 우리가 흔히 쫄병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쫄병 참나무, 그래서 졸참나무, 이렇게 이름이 재미있게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숲에 가서 이 6가지 종류를 이렇게 일일이 알아맞히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대개 우리가 산 높은 데 가서 보면 신갈나무가 있고, 우리 중간쯤 가면 갈참나무, 조참, 구참나무 있고, 흔히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평지에는 상술나무가 대부분이에요. 떡갈나무가 있고요. 밤나무하고 좀 구별이 좀 어렵긴 한데, 밤나무는 밤송이가 열리지만 얘들은 도토리가 열리죠. 또 하나의 사례로는 한강 하구에 가면 이런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데에는 그 버드나무 뿌리 밑에 살고 있는 말똥개라는 이 특별한 개 때문에 그러는데, 말똥개는 냄새가 말똥 냄새가 난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말똥개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 뿌리 밑에서 흙을 파잖아요. 굴을 파니까 이 버드나무는 여기에 이제 산소들이 활발하게 공급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버드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지니까 말똥개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그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주고 또 이게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이런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상생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생태계 상생이다 할 수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나왔으니까 또 버드나무에 대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마치 지금 봄인데 지금 한참 이 계절에 지역에 따라 조금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솜털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버드나무 꽃가루라 해서 알러지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하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이건 꽃가루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검은 점들이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민들레 홀씨라고 들어보셨죠? 민들레 홀씨도 이게 그 날개 같은 이 가루가 이런 솜털이 달려있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 멀리 바람 위에서 날아가야 자선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씨앗이에요. 이게 작은 검은 점들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아니고 그 버드나무 씨앗의 솜털, 이 씨앗을 멀리 날리기 위한 솜털이다라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날아다니니까 좀 사람에 따라서는 불안해하기도 한데, 실제로 꽃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눈에 들어가서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꽃가루가 아니고 씨앗이다 하는 것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 제제를 먹잖아요. 우리가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 왜 먹냐면 우리 장 속에는 유산균이라는 그 유익한 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균들이 마치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 내시경을 하면 우리 장 속으로 완전히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체에 이 미생물 생태계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 내시경 하고 나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죠? 건강검진센터에서 얼마간은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설사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 제제를 먹으면 훨씬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치 유산균이 우리 몸과 똑같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이런 우리 몸과 동체가 돼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람과
이 유산균과 유익한 균이죠. 유산균과의 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식중독균이 들어왔다. 식중독균하고 이 유산균하고 열심히 싸우겠죠. 근데 대부분 유산균이 식중독균한테 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독성이 없고 식중독균, 살모넬라 같은 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 생태계 내에서 그 종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그 지하의 뿌리의 세계, 나무 뿌리의 세계에도 양분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하에서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지만 이 나무 사이에는 이 곰팡이들에 의해서 곰팡이들을 우리는 균근이라고 그러죠. 균이 뿌리에 붙어 있다 해서 균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 www 그러죠. 월드 와이드 웹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드로 바꾸면 우드 와이드 웹 그래서 지하의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나무와 이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지하에서는 서로 이렇게 양분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 해서 뿌리를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뿌리 안에는 거의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균사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와 나무는 마치 우리 유산균처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땅속의 5D라고 해놨어요. 상생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 제가 지은 이름이고 앞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땅속에 이런 네트워크 그물망을 연구를 해보니까 지하세계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5G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나무에 가려진 어린 나무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양분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뿌리에서 양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도 얼마든지 살아나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의 식물들은 같은 종이나 또는 다른 종 사이에서도 광합성 상물인 양분이 뭐죠?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함으로써 식물 세계에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그 재난 기금을 전체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잘 살아서도 안 되고 너만 잘 살아도 함께 잘 살아가자 하는 그런 것처럼 생태계 내에서도 이런 지하 세계에서도 식물 세계의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의 사례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토양의 박테리아들은 이 수많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외부 면역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은 촉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초식벌레, 애벌레가 있는데 어떤 식물은 이 애벌레에게 자기 이파리를 허용하지만 또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소나무 밑에 풀들이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이런 세균들과 박테리아와 서로 공생 관계들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곤충과 식물과의 그 관계들을 이어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사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땅 속에는 근균들이 이렇게 박혀서 균사들하고 공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히 정의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메타 유기체라고 하는 건데 말 좀 어려워요. 기주라는 게 이제 마치 바이러스에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주가 되는 거죠.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세포의 물질, 단백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기주와 마이크로바이옴 세균들이 합쳐져서 메타 유기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자란다 이 말이죠.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 그러니까 식물하고 미생물하고 동물하고 미생물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유전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뿌리의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뿌리하고 균들, 미생물하고 이렇게 한 몸처럼 유전자가 그냥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뿌리 내부까지도 이렇게 균들의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검출된다. 마치 한 몸처럼 똑같다. 사람의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주생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식물의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식물과 미생물, 동물과 미생물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유전 정보까지 이렇게 서로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과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앞에서 이건 다 설명한 건데요. 꼭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 안쪽, 아까 줄기 안쪽에도 미생물이 들어있고 잎에도 나뭇잎에도 미생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는 뿌리가 영향을 주는 토양 영역의 미생물, 그 다음에 줄기 안에 있는 것들은 식물체 내부의 미생물, 마치 우리 몸의 유산균처럼, 그 다음에 잎에 사는 것은 미생물의 소식지, 이렇게 서로 미생물에게 여러 가지 안정적인 먹거리를 주고, 또 식물들은 이 미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항성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교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크게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콩에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질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추나 무를 재배할 때는 질소비를 주잖아요. 얘들은 질소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뿌려주는 거죠, 비료로. 그렇지만 콩가식물, 콩이라든지 또 자운형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속에서는 남조류. 이런 종류들은 이 뿌리 혹이 들어있고 라비조비움 같은 이런 뿌리 혹균들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식물이 질소를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리 속에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죠.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식물과 균 사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효과는 이렇게 저항성, 어떤 벌레라든지 자기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생물에 대한 저항성, 그 다음에 면역력,